불길 속에 갇힌 밤. 진우야, 엄마야. 엄마 갇혀 있어. 제발 꺼내줘. 제발 살려줘.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집안. 저는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고 밖에서는 차에 시동을 걸고 급히 출발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산 채로 이 불길 속에 가두고 호련히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만약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아들이든 국회의원 사돈이든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불길보다 뜨거운 건 미움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복수하겠다는 제 의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아라고 합니다. 전북 전주에서 63을 살아온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그날 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러 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전주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던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더랬죠. 그런데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에 눈을 떴어요. 연기였습니다. 까만 연기가 천장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불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긴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잠가 놓은 거였죠. 그때 창문 너머로 차 한 대가 보였어요. 익숙한 차였습니다. 서울에서 아들 진호가 타고 다니는 검은색 외제차. 조수석에는 며느리 유진이 앉아 있었고요. 두 사람은 타오르는 제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요. 진호야, 엄마야, 엄마. 저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유리를 쳤어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절 버렸다는 걸, 아니, 죽이려 한다는 걸. 뒤에서 불길이 커졌습니다. 부엌 쪽 벽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귓가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연기가 목구멍을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절대로. 저는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작은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창문을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서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타격에 유리가 깨졌어요. 날카로운 파편이 팔을 베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저는 깨진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유리에 옷이 찢기고 살점이 긁혔어요. 하지만 아팠던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었어요. 제가 36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불구덩이에 던지고 떠났다는 사실이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순간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 하늘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이웃집 아주머니 선자 씨였습니다. 선자 씨는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가 창밖으로 불빛을 보고 신고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진호가. 괜찮아요, 정화 씨. 일단 병원부터 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계획한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 아들이라는 끔찍한 진실을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몸은 살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제 전부였던 아들. 간병인으로 일하며 뼈 빠지게 모은 돈을 의대 학비에 쏟아붓고 밤낮 없이 기도하며 키운 그 아이가 절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선자 씨가 들고 온 신문.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주시 완산구 화재 사고, 윤정아 씨 사망. 저는 살아있는데 세상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어요. 누군가 제 죽음으로 이득을 보려는 계획.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아들 박진호와 국회의원 사돈 최도연이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죽은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고. 살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들이 저를 불 속에 가뒀다면 저는 그 불길보다 더 뜨거운 복수로 돌아가겠다고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죽은 사람의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했어요. 제 명의로 된 계좌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동결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선자 씨가 빌려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은행 창구 앞에 섰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고객님, 이 계좌는 현재 사용 정지 상태입니다. 명의자 사망 신고가 접수돼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제가 살아있는데도 누군가 사망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럼 보험금은요? 제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보험금은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됐을 겁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보험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진호 이름으로 가입해뒀던 보험이 있었어요. 수익자는 아들. 사망 보험금은 7억 원이었습니다. 당시엔 만약을 대비한 거라고 생각했죠.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이 그 돈으로 병원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아들 손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7억. 제 목숨값이 7억이었던 거예요. 아들은 그 돈을 받기 위해 절불 속에 가뒀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박진호 성형외과. 아들의 병원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최신 장비를 자랑하는 사진들. 그리고 원장 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울대 의대 졸업, 성형외과 전문의,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때는요. 제가 36년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며 키운 아들. 밤낮으로 간병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학비에 쏟아부었죠. 대학 등록금, 의대 등록금, 수련회 시절 생활비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진호를 위한 거였어요.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진호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변변한 남편도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운 제가 의사 엄마가 된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 고생 다 갚아줄게. 어린 진호가 그렇게 말했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요? 제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진호는 늘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놓고는 엄마 먹어 하면서 내밀던 그 작은 손.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진호가 변하기 시작한 건 의대에 들어간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부유한 집 자식들이었고 진호는 자꾸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옷값, 술값, 여행비. 처음엔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싶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밤낮 교대 근무를 자청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다 진호가 유진을 데려왔습니다.
국회의원 최도연의 딸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처음 본 며느리는 차가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무시하는 웃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진호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결혼식은 서울 한남동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이 300명도 넘었어요. 정치인, 의사, 사업가들로 가득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랑 어머니인데도요. 피로연이 끝나고 진호에게 다가갔을 때 며느리 유진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신혼여행 바로 출발해요. 인사는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진호의 팔을 잡아 끌고 가버렸어요.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진호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에도 바쁘다며 끊었고 전주에 내려오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명절에 한 번, 그것도 몇 시간 앉았다가 가는 게 전부였죠. 며느리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의사는 바쁜 직업이니까, 젊은 부부는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혼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보험 하나 들어줄래? 내 이름으로.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받을 수 있게.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어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렇게 7억짜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제 죽음을 위한 준비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보였어요. 진호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낼 생각. 며느리 유진과 장인 최도연까지 합세해서요. 7억이라는 돈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병원 운영 자금인지 정치 자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제부고 기사 옆에는 작은 기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최도연 의원, 의료복지재단 설립, 100억 규모 후원금 조성, 100억?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호의 병원, 유진의 회사, 최도연의 재단. 이 모든 게 어떻게든 연결돼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왜 절 죽이려 했는지,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제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선자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죽은 줄 알았지? 하지만 엄마는 살아있어. 그리고 끝까지 쫓아갈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릴 거란다. 불길보다 뜨거운 건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제 의지였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됐고 휴대폰은 정지됐어요. 집은 이미 불에 타서 사라졌고 제 명의로 된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선자 씨 집 작은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동안 저는 유령처럼 세상 밖을 떠돌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화상을 입은 팔 유리에 베인 상처 자국, 연기를 마셔서 쉰 목소리. 63의 얼굴은 하루아침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순한 눈이 아니었죠.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눈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선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아 씨,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탐정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래? 탐정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진호 쪽에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응. 정태호라고
원래 의료보험 조사원이었대. 보험 사기 같은 거 전문으로 파헤치는 사람이야. 이번 일도 의심스러워서 알아보던 참이라고 하더라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의료보험 조사원이라면 진호가 받은 7억 원 보험금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전주 남부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정태호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무표정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 저를 보자마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윤정아 씨 맞으시죠? 저는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화상 자국, 유리에 베인 상처, 그리고 보고 기사 속 사진과 똑같은 얼굴. 사진으로만 봤을 땐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살아계셨군요. 네, 살아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에게 제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정태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박진호 원장 명의로 입금된 보험금 7억 원. 지급일은 화재 발생 3일 후입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3일. 겨우 3일 만에 보험금을 받았다는 겁니까? 보통 보험금은 조사하고 검토하는 데만 몇 주는 걸리는데 3일 만에 지급됐다는 건 뭔가 작업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빨리 처리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 중에 최도연 의원 측근이 있었거든요. 서류 검토를 대충 하고 빠르게 승인했죠. 그럼 증거가 있단 말인가요? 있긴 한데 결정적이진 않아요. 지금으로선 정황 증거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게 확인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보험 사기가 명백해지니까요. 정태호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장비 구매 내역서였어요. 박진호 원장 병원에서 최근 1년간 구매한 의료 장비 목록입니다. 문제는 이 장비들이 실제로 병원에 없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구매한 걸로 돼 있죠. 그게 무슨 유령 거래입니다. 실제로는 장비를 사지 않고 서류만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최도연 의원이 설립한 의료복지재단 계좌로 흘러들어갔어요. 물론 여러 단계를 거쳐서요.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진호의 병원, 유진의 회사, 최도연의 재단.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제 보험금 7억도 결국 그 고리 속으로 들어간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그리고 화재 현장을 다시 조사해야 해요. 방화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정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특이한 점 없었어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거나.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진호와 유진이 탄 검은색 외제차, 불타는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냉정한 표정, 그리고 천천히 멀어지던 엔진 소리. 차가 있었어요. 아들 차. 제가 창문을 두드릴 때 차 안에서 절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떠나버렸죠. 그 차에 블랙박스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정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구하죠? 아들의 차에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쉽진 않겠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화재 현장 CCTV부터 확보해보죠. 근처 가게나 주택에 CCTV가 있을 거예요. 정태호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이 싸움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는 국회의원이고 의사고 돈도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론 플레이도 할 테고 할머니를 미친 노인으로 몰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미쳤든 안 미쳤든 진실은 하나니까요. 저는 살아있고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것만 밝혀내면 돼요. 정태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그날부터 저와 정태호의 아들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죽은 사람과 탐정,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화재 현장 근처 CCTV를 뒤지고 보험사 내부 고발자를 찾고 병원 장비 구매 내역을 추적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태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화재 당일 밤 촬영된 CCTV 영상.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뭐가 찍혀 있는데요? 검은색 외제차 한 대. 화재 발생 10분 전에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다가 화재 발생 5분 후에 떠나는 게 찍혔습니다. 번호판도 선명하게 보여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은 거예요. 아들이 그날 밤 제 집에 왔다는, 그리고 불이 나는 걸 보고도 그냥 떠났다는 증거. 그리고 하나 더. 영상 속에 사람이 2명 보입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체격이나 옷차림으로 봐서 박진호 원장과 최유진 씨로 추정돼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둘 다 공범이었던 거예요.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떠난 거였죠.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이 영상을 복원하고 분석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더 모아야 하고요. 조급하게 굴면 안 돼요.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정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선 완벽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카페를 나서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진호야. 엄마가 곧 갈게.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유령은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정태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 정태호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대전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공익 변호사 김아림이라는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39살쯤 돼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죠. 윤정아 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아림 변호사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의를 향한 차가운 분노 같은 거였죠. 변호사님까지 오시다니. 정 탐정한테 연락받고 자료를 봤어요. 이건 단순 보험 사기가 아니에요. 정치 자금 세탁, 의료비리, 살인 미수까지 얽혀 있는 큰 사건이에요. 김아림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돈의 흐름을 나타낸 도표였어요. 박진호 병원에서 시작된 화살표가 여러 회사를 거쳐 최도연 재단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진호 원장 병원에서 구매했다는 의료 장비. 공급업체는 메디칼 코리아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유진 씨예요. 윤 씨 며느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대표라니. 그럼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거였단 말인가요? 더 있어요. 이 회사는 실제로 의료 장비를 판매하지 않아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죠. 박진호 병원은 이 회사에 지난 3년간 총 45억 원을 지불했어요. 장비 구매 명목으로요. 45억.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돈은 메디칼 코리아 계좌로 들어간 후 즉시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세탁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도연 의원의
의료복지재단으로 흘러들어가요. 깨끗한 후원금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김아림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셋이 합작해서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제 보험금 7억도? 네. 그것도 같은 루트로 흘러갔을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보험금이 지급된 다음 날 박진호 원장 계좌에서 7억이 빠져나갔어요. 명목은 사업 자금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메디칼 코리아로 들어갔죠. 정태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환자 명단이었어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박진호 병원에서 실제로 수술받지 않은 환자들 명단이에요. 유령 환자죠. 이 사람들 명의로 보험 청구를 했어요. 1년에 수십 명씩. 그게 무슨 허위 청구예요. 수술하지 않은 환자를 수술했다고 속여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수십억 원을 챙겼을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은 성실한 의사였어요.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환자를 속이고 보험을 사기치고 정치인과 짜고 돈을 세탁하는 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럼 이 증거들로 고발할 수 있나요? 김아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해요. 지금 가진 건 정황 증거뿐이에요.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계약서 원본, 통화 녹음, 이메일 같은 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맞아요. 할머니가 공식적으로 살아계시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지금은 법적으로 사망한 상태라 증언도 할 수 없어요. 정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눈치챈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제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했어요. 서류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CCTV에 수상한 남자가 찍혔죠. 전문가예요. 우릴 추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추적당하고 있다니. 그럼 저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할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상대는 이미 한 번 살인을 시도한 사람들이에요.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으려면 뭐든 할 겁니다. 김아림의 경고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아들의 범죄는 영원히 묻히고 저는 영원히 죽은 사람으로 남을 테니까요.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선자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소리는 없었지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죠. 저는 걸음을 빨리 했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창문 밖을 내다봤더니 골목 끝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와 똑같은 모델이었죠. 하지만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에요. 설마 진호가 여기까지 찾아왔을 리 없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선자 씨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아 씨, 큰일 났어. 문을 열자 선자 씨가 신문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주 화재 사건 보험 사기 의혹, 경찰, 재조사 착수. 기사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제보를 한 거예요. 화재가 보험 사기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기사 말미였습니다. 고인의 지인들은 최근 윤 씨를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사칭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호가 먼저 술을 쓴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사칭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이제 제가 나타나면 사기꾼으로 몰릴 거예요. 보험금을 노린 사칭범으로요.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돼? 선자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구겨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것처럼 세게요. 괜찮아요, 선자 씨. 이것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언론을 움직이고 경찰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저는 영원히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테니까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진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진실. 그걸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님, 신문 보셨죠? 네. 예상했던 수순이에요. 할머니,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준비되셨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끝 검은색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준비됐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언론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인터넷 뉴스에 제 얼굴이 떴어요. 화재 당시 부고 사진 옆에 사칭범 주의보라는 빨간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죠. 고인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일당이 전주 일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이라니. 저 혼자인데 일당이라니요.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칭범은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며 고인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윤정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유족 측은 어머니는 분명히 화재로 돌아가셨다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유족. 그게 누구겠어요. 제 아들 진호였죠. 아들이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휴대폰을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태호가 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할머니,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지금 경찰이 사칭범 수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수배라니요? 제가 사기꾼이란 말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어요. 할머니가 나타나면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숨어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오히려 범죄가 되는 세상. 이게 말이 되나요? 그로부터 사흘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였어요. 선자 씨가 황급히 다락방으로 올라와 저를 흔들었죠. 정아 씨, TV 봐. 내 아들이 나왔어. 화면 속에 진호가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옆엔 며느리 유진과 최도연 의원까지 함께였죠. 저희 어머니는 지난달 화재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를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 주변 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슬퍼하는 것처럼요. 눈가가 붉어진 채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까지 닦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죠. 그런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칭범의 정체를 아십니까?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어요. 경찰과 협력해서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최도연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망자 보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최 의원은 의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사돈의 도움으로 아들을 지키겠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저들은 지금 제가 죽은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은폐였어요. 그날부터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제 얼굴이 떴어요. 사칭범 윤모 씨, 보험금 7억 노려라는 제목과 함께요. 댓글창은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노인네들 뻔뻔하네. 죽은 사람까지 이용하다니 양심도 없나? 저런 사기꾼은 중형으로 처벌해야 함.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댓글을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김아림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상황이 안 좋아요. 최 의원 측에서 병원 기록을 조작했어요. 윤 씨가 화재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는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정신과 진단서예요. 작년에 윤 씨가 치매 검진을 받았고 망상 증세가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물론 전부 거짓이지만 서류는 완벽해요. 의사 서명까지 다 있고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치매도 아니고 정신과에 간 적도 없어요. 하지만 서류가 있다는 건 제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었죠. 그럼 제가 나타나도 망상증 노인으로 취급될 거예요. 최 의원 측에선 이미 치매 환자가 자신을 죽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언론도 다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정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CCTV 원본 파일이 손상됐어요. 누군가 해킹해서 파일 일부를 삭제한 거예요. 복구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훼손되고 언론은 조작되고 저는 치매 노인으로 몰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늪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선자 씨 집 다락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 비가 내리기 직전에 무거운 공기. 제 마음도 그랬어요.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면 편할 텐데 그냥 죽은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데 왜 계속 싸워야 하는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63 평생 이렇게 억울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고 세상은 그 아들 편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선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화 씨, 그만둘래? 너무 힘들어 보여.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화상 자국, 유리에 베인 상처,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이 상처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자 씨.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태호였어요. 할머니, 희망이 생겼어요. 무슨 내부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박진호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걸 가지고 있대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내부 제보자. 그럼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뭘 가지고 있는데요? 진호 원장과 최유진 씨가 나눈 대화 녹음이요. 보험금 얘기가 나온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 그게 진짜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일 밤. 장소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돌았습니다. 무너져가던 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금이었지만 그 금이 언젠가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죠. 마치 누군가 제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전주 외곽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정태호와 함께 2층 213호실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 안에 내부 제보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정태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문 뒤에 서 있던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 붉게 부은 눈, 파리한 얼굴, 며느리 최유진이었어요.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이건 함정이 틀림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진호가 보낸 건가요? 정태호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유진 씨, 당신이 제보자라는 건가요?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화장이 번진 얼굴이 처참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태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유진이 문을 잠갔어요. 찰칵 소리에 등골이 오싹했죠. 유진은 침대 모서리에 앉더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스러웠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건가요? 저를 불 속에 가둔 거? 아니면 언론에 거짓말을 퍼뜨린 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요. 저도 공범이에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진호 씨와 아버지가 어머님을 죽이려 한다는 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1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진호 씨 병원이 부도 위기였거든요. 불법 리베이트, 유령 환자 청구, 다 들통날 상황이었죠. 돈이 필요했어요. 급하게요. 유진이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블 위에 제대로 놓지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보험금을 노렸어요. 7억. 그 돈이면 병원 빚을 다 갚고 증거도 없앨 수 있었어요. 진호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년 전부터. 그럼 제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도, 명절에 얼굴 봤을 때도 이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날 밤, 화재날 밤에 저도 같이 갔어요. 진호 씨가 집에 기름을 뿌리고 문을 잠그는 걸 봤어요. 차 안에서 지켜봤죠. 어머님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도 다 봤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봤어요. 어머님이 죽어가는 걸. 정태호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호 씨와 아버지가 나눈 대화 녹음이에요. 화재 이틀 전에 녹음한 거예요.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증거를 어떻게 없앨지 다 담겨 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결정적 증거를.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 제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유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이 핏발 서 있었습니다. 양심이 무너져서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어머님이 불길 속에서 손을 내미는 꿈. 깨면 식은땀으로 범벅이 돼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유진이 손목을 걷어 올렸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진호 씨한테 맞았어요. 제가 불안해한다고, 입 단속 못한다고 매일 맞았어요. 어제는 목을 졸렸어요. 내가 나를 배신하면 너도 같이 끝장난다고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도 피해자였던 건가요? 아니면 그저 늦은 양심의 가책일 뿐인가요? 유진 씨, 이 USB를 왜 우리한테 주는 거죠? 당신도 공범이에요. 이걸 제출하면 당신도 감옥 가요. 정태호의 질문에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각오했어요. 전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남편도 모두 저를 버릴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유진이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어머님,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발.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인지 제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물건. 하지만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일어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안 할게. 너도 공범이니까. 하지만 이 용기만큼은 인정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진호 씨와 아버지는 이미 눈치챘어요. 제가 흔들린다는 걸 곧 움직일 거예요. 어머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할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제 손에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모텔을 나서는 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태호가 USB를 꼭 쥐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반격할 수 있어요. 이 녹음 파일만 있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탐정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예요. 며느리의 배신. 아니, 며느리의 고백. 그게 무너져가던 성에 박힌 첫 번째 쐐기였습니다. USB 속 녹음 파일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김아린 변호사가 그 파일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어요. 동시에 검찰에도 고발장을 냈죠. 화재 현장 CCTV, 보험금 입금 내역, 유령 환자 명단, 의료장비 허위 구매 서류,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호와 최도연이 나눈 대화 녹음. 7억은 반반 나누는 거로 어머니 일은 깔끔하게 처리하고 진호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제 아들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좋아. 보험사 쪽은 내가 정리할게. 서류 검토 빨리 통과시킬 테니까. 최도연 의원의 목소리도 선명했어요. 둘은 마치 사업 계약이라도 하듯이 담담하게 제 죽음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자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온통 이 사건이 뒤덮었습니다. 댓글창도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진짜면 인간 말종이다. 국회의원이 살인 공모라니. 윤정아 씨 살아계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여론이 돌아섰어요. 이틀 후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모자와 마스크 없이 온 얼굴을 드러낸 채로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상을 향해 걸어갔죠. 그곳엔 아들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어요. 그 옆엔 최도연 의원이 있었고요. 위원장이 선서를 시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읽었어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이 하나둘씩 질문을 던졌어요. 화재 당일 상황, 보험 가입 경위, 아들과의 관계. 저는 하나하나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실을 말했어요. 그러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증인, 지금도 아드님을 용서할 수 없으십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용서,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진호를 바라봤어요.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용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진호는 보험 사기, 살인 미수, 방화교사 혐의로 구속됐어요. 최도연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공무원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됐죠. 며느리 유진도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자수와 제보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국회의원 살인 공모 사건, 의사 아들의 폐륜, 기적처럼 살아난 어머니, 온갖 제목이 쏟아졌죠. 저는 영웅이 됐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구치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진호를 만나러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들어왔어요. 죄수복을 입은 모습, 수척해진 얼굴, 제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진호도 수화기를 들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6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진호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병원이 망하면 다 끝나는 거였어요. 의사 면허도 명예도 전부.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했니? 진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침묵이 유리창 사이를 채웠습니다. 진호야,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힘들면 도와줄 수 있었어. 집도 팔고 가진 거 다 줄 수 있었어. 근데 왜 말을 안 했니?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한테 실패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난 성공한 의사였잖아요. 엄마 자랑이었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랑, 그게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가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건가요? 엄마는 내가 의사가 아니어도 괜찮았어. 그냥 착하게만 살았으면 됐어. 그게 다였어. 진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럽게 아이처럼.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워하려고 왔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진호도 손을 댔어요.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자의 손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죠. 영영 닿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잘 지내라, 진호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볼게. 면회실을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어요. 아들은 감옥에 갔고 사도는 구속됐죠. 세상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엔 뭔가 텅 빈 구멍이 있었습니다. 복수가 채워줄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변호사 김아림이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진실을 밝힌 건 옳은 일이었으니까. 다만, 복수가 이렇게 쓸쓸한 줄은 몰랐어요. 김아림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서 있었죠.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진호는 징역 14년, 최도연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진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입모양으로 미안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제 아들도 결국 탐욕과 허영에 무너진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봄이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주 남부시장 한쪽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이름은 정환의 밥상. 노인들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나눠주는 곳이었죠. 통장에 모아놓았던 3억, 그 돈으로 가게를 열고 매달 100개씩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면 저는 시장에 나갔어요.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샀죠. 그리고 가게로 돌아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선자 씨가 매일 와서 도와줬거든요. 정아 씨, 오늘은 된장찌개 끓일까? 좋지. 어르신들이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 둘이서 웃으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뚜껑을 열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밥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11시가 되면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 굽은 채로 하나둘씩 줄을 서서 도시락을 받아가셨죠. 정아 씨, 고맙소. 덕분에 오늘도 밥 먹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도시락을 건네며 손을 잡아드렸어요. 주름진 손, 거친 손. 그 손에서 제 어머니가 보였고 제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어머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많지 않지만 도시락 만드는데 보탬이 됐으면 해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재판 후 이혼했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와도 연을 끊었다고 했죠. 받을 수 없어. 어머님, 제발이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죄하고 싶어요. 저는 유진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간절함. 그럼 돈 말고 손을 빌려줘. 여기 와서 도시락 만드는 거 도와줘. 그게 진짜 속죄야.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유진은 일주일에 2번씩 가게에 왔습니다. 말없이 일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고 도시락을 포장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함께 반찬을 만들다가 유진이 물었어요. 어머님, 저를 용서하신 건가요? 저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어. 다만 너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지금 내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는 무슨. 그냥 열심히 살아. 그게 최고의 사과야.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이기도 했죠. 석 달쯤 지났을 때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진호가 보낸 거였어요.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매일 후회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싶어요. 엄마 목숨보다 더요. 지금은 알아요. 제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 엄마예요. 엄마를. 여기서 교도 작업도 하고 책도 읽어요. 종교 활동도 시작했어요. 변해보려고 해요. 너무 늦었지만요. 출소하면 엄마한테 라면 한 그릇 끓여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끓여드렸던 것처럼요.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편지를 접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라면. 그때 그 작은 손으로 끓여주던 라면. 그 기억이 아직 아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진호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가 진짜로 변했다면 그때 가서 같이 라면 먹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반드시 착하게 살 것. 그것만 지켜.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남부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장사하는 소리, 삶의 소리, 그 소리들이 제 귓가에 포근하게 감겼어요. 63, 아니, 이제 64이 된 나이. 한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했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걸 보며 속삭여요. 불길보다 뜨거운 건 미움이 아니었어. 다시 살겠다는 내 의지였지. 그리고 오늘도 저는 밥을 짓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을 나누면서요. 삶은 계속됩니다. 아픔도 용서도 희망도 함께요. 정화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접하고 정화 씨가 살아온 삶이 너무 속상해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화 씨는 현재까지도 아들과의 온전한 화해는 이루지 못했지만 남부시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삶을 조금씩 써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제라도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조금씩 찾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정화 씨를 위해 댓글에 작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의 작은 채널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정화 씨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3대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